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기복 교수입니다. 옆에 과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있겠죠? 에너지자원공학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특히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주한규 교수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오늘은 사용해결료 심층 처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 땅에 묻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화면을 공유해 가지고 화면이 하나로 보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제목은 뭐 저런 그 정도로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전공은 이제 암성 역학, 록 미케닉스 아니면 지오 미케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케닉스인데 주로 이제 재료가 뭐 사람이 만든 그런 재료가 아니고 돌이죠, 돌, 록, 지오 머티리얼 그걸 대상으로 뭐 역학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는 땅 속에 들어가요. 땅 속에 뭐 원래 시작은 이제 자원 개발, 자원이 다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들어가서 자원을 개발하는 거 시작해서 그런 게 또 뭐 어떤 건설 환경 쪽에 적용이 되면 뭐 터널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주제 나누는 거는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 해결료를 땅 속에 이제 묻는 거, 예? 그 관련된 걸 제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고요. 저는 주로 이제 땅 속에 관련된 거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심도 깊은 연구를 한다 이렇게 심도 있게. 그리고 제가 뭐 학교에 출근하면 제 사무실 뒤에 이렇게 뭐 보이지만은 몸은 제가 위에 땅 위에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땅 속에 가 있습니다. 땅 속에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용 해결료 처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묘 보이듯이 뭐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땅 속에 묻자 하는 거고요. 순서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몇 가지 이슈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요. 이게 한 40페이지 되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 갖고 이게 사용 후 해결료 통상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뭐 주로는 다 사용 해결료죠. 그거를 이제 이 땅 속에 묻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없고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조한규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도 계시니까 원자력 에너지가 뭐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장점이 많은데 모든 에너지가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단점도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단점 중에 저는 제일 큰 거를 제 의견으로는 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고 나서 그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우리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죠. 그 단점에 대해서 이 지하에 묻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유력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그게 현황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뭐 현황 이런 거는 뭐 잘 아시죠. 24개 있고 1차 에너지 11%고 전력 비중 30% 정도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년 한 750톤 정도의 사용 해결료가 발생한다 그러고 뭐 현 정부의 어떤 그 장기적인 로드맵을 따르더라도 그때까지 한 3만 톤 이상의 그런 사용 해결료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방법이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합의된 방법. 제 어릴 때는 여러분들 연탄 비유를 들면 이게 완전히 뭐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어릴 때는 연탄을 떼고 나면 연탄을 그냥 발로 뭉개버리면 끝이었어요. 사실은 폐기하는 방법이 완전히 있는 건데 석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석탄을 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1인당 뭐 1년에 뭐 10톤 이상 막 발생을 시키니까 나라 전체로는 뭐 몇 억 톤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니까 온 지구가 문제잖아요. 근데 사용 해결료는 그 양 자체가 뭐 그런 CO2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뭐 100만 배 이상 작지만은 그 자체가 장기간 독성을 지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겠죠. 이런 우라늄 이런 해결료를 태우고 나면은 그 해결료 물질이 남는데 이거의 독성이 굉장히 오래 간다. 반감기가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무슨 뭐 전체 사용 해결료 같은 거는 몇십만 년 스케일로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되려 그러면은 뭐 30만 년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장기간으로 뭔가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단점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국가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어서
그거를 뭐 그 방법으로 그런데 세계적으로 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바닷속에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우주로 보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지금도 하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거는 뭐 과거에 우리 콜롬비아호 사고 이런 걸 보면 뭐 100번 쏘면 한 번은 사고 나는 건데 이런 거를 리스크를 감당할 상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땅 속에 묻자. 땅 속에 묻는 것이 우리 IAEA의 권고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제 생각으로도 이게 더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용 해결료 문제가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뭐 잘 쓰는데 그걸 뭐 연탄재처럼 바른 게 아니고 이걸 처분할 방법을 모르는 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의 여러분들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쓴 에너지 때문에 생긴 폐기물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윤리적으로 문제인 거고 지금 뭐 CO2가 지금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최근에 아주 더 큰 문제가 된 거고 옛날부터 말은 많았지만은 지금은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석탄을 쓰지 말자 거의 그런 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쓰려면은 거기서 나온 부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원자력도 특히 우리나라 뭐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런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궁극적으로 처분할 거냐에 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뭐 이렇게 인천에 어디 섬에 묻자, 뭐 여러분이 태어날 쯤에는 뭐 부안에 어디 하자 여러 가지 노인가 굉장히 많다가 한 2005년경에 사용 해결료하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조금 질이 달라서 둘을 구분해가지고 처분하자라는 이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2005년에는 경주에는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은 그쪽 지역에 처분하기로 투표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지하의 중저준위 처분장 일부를 뭐 10만 배럴 드럼 정도 거기 처분하는 건데 거기는 지질적으로는 사실은 좋진 않았는데 주민들이 아주 산성률이 높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중저준위는 독성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니까 수백 년 정도 가는 거니까 그거는 공학적으로 그냥 터널을 굉장히 두껍게 강하게 만들어버리면 해결이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런 고준위 폐기물은 독성이 굉장히 장기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흘러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공로나 뭐 관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 연구 처분 시설, 뭐 중간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을 뭐 건설하는 걸 노력해라, 연구를 좀 해라 하는 거고, 뭐 특별법도 만들라고 그러고, 뭐 행정위원회도 만들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관심은 더 이제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를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느냐 하는 컨셉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이 이제 스웨덴에서 좀 이렇게 뭐 발전이 된 그런 컨셉이라 해서 통상 KBS3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뭐 유럽 애들은 자기 나라 언어가 있으니까 알파벳은 쓰지만 자기 나라 언어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 방식으로 이제 약자를 쓰는데 이 KBS3도 영어로 치면 우리 원자력 연료 안전을 줄인 말이에요. 걔네들 말로 줄인 거에 세 번째 단계로 컨셉이 정립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용 해결료 다발이거든요. 다발이 있는 건데 아마 이게 원자로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안에 뭐 4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12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좀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스웨덴, 핀란드 지역은 이런 식으로 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요 통째로 요 안에 집어넣고 요 주변을 이제 부식에 강한 구리로 둘러싸 가지고 어떤 용기를 만든다. 캐니스터. 이게 전데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핀란드에서 찍은 건데 요런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사용 해결료를 통으로 이제 넣겠다는 겁니다. 넣어 가지고 그냥 이대로 두면 돼요, 사실은. 이대로 두면은 다 구리가 다 둘러싸니까 이제 뭐 방사성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거를 뭐 적당한 지역에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이거를 10만 년 동안 창고에 둔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이거. 네? 그렇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게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땅 속에 묻자는 거예요, 땅 속에. 땅 속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게 땅 속에 그렇게 묻어도 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땅속이 지상보다 더 안전한 거죠. 사람들이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땅속이라는 게 굉장히 뭐 공포스러워 뭐로 생각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우리 지하 방공호가 있잖아요. 그죠? 방공호. 땅속이 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하려는 거고요. 근데 요 캐니스를 땅 속에 묻으면 되는데 묻을 때 요 주변에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벤토나이트라는 걸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이게 터널이거든요. 이걸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네. 실제 이런 구멍을 뚫어가지고 깊이 한 5m 되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요 캐니스터라고 불리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냥 집어넣는 데다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갖고 그 주변에다가 벤토나이트라는 걸 둘러싸게 됩니다. 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 여러분들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이 뭐냐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은 진흙으로 물이 거의 안 흐르거든요, 이게. 우리 방수 같은 거 할 때도 땅을 파고 나서 방수할 때 이런 진흙 같은 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안 흐르니까 결국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 방사능 핵종이 결국 유출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유출이 된다면 그게 결국 물을 타고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물을 타고 흘러나가니까 그 물이 안 흐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벤토나이트라는 걸 또 둘러싸게 되고 싸서 이런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지하 한 예를 들면 한 500m 정도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안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캐니스가 몇 개 나온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간이나 개수 같은 거 세면 될 건데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12기 정도 그러면 이런 게 한 6,000개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0개. 아마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 몇 배 많겠죠. 몇만 개 아마 될 것 같은데요. 6,000개 정도 되면 6,000개를 이 안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 보이네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이 안에다 캐니스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벤토나이트 둘러싸고 이 안에도 뭐 적당하게 어떤 벤토나이트나 자갈 같은 걸 채워서 이 안에는 그냥 입구 하나만 있는 거고 그 밑에는 터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터널 문을 닫아버리면은 우리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뭔가 걱정이 됩니까? 터널이 뭉개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지? 또 걱정되는 건 구리 같은 걸 써도 구리가 뭐 한 1,000년은 부식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1,000년 이상은 우리가 뭘 실험을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죠? 셀 수도 있고 설사 새더라도 또 벤토나이트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무지하게 힘들 거는 같아요.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 비로소 이제 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돌이 있으면은 돌도 이제 우리 또 물이 덜 흐르는 걸 고르기 때문에 고르는데 또 돌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몰라가지고 큰 단층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위로 확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뭐 따지다 보면 있긴 있을 건데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어떤 장소를 찾고 뭐 해석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이런 거고 이게 뭐 이 안에다가 이런 터널 지금 보이는 터널이잖아요, 그죠? 이게 높이가 뭐 직경 뭐 실제 터널 자체는 한 8m로 뚫어야 되는데 캐니스터 이거는 한 5m쯤 되는 거고 요 터널 주 터널은 한 5m 되는 높이 되는 터널을 뚫는 기술은 500m에 뚫는 거는 우리 에너지학과 교수님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 개발하는데 무슨 뭐 2, 3km 가서 이런 뭐 금광산 이런 거 캐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단지 사용 해결료를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열이 나오잖아요. 열이 나오니까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가지고 이거를 뭐 캐니스를 얼마나 촘촘하게 놓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열이 발생한다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한 10만 년, 만 년, 10만 년 정도 안전하다는 걸 입증한다는 사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엔지니어링하고 좀 다른 거죠. 그 두 가지가 제일 챌린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고 이게 뭐 이런 방식이 가장 뭐 널리 이제 받아들여지는 방식인데 또 나라마다 살짝 달라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요카 마운틴 이 네바다에 있는 요카 마운틴이라는 걸 원래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뭐 지역 주민들이 싫다 해가지고 중단이 됐는데요. 이때는 여기는 터널 안에 그런 벤토나이트가 없이 그냥 캐니스 그대로 두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육하산에 있는 지역은 아예 지하 수위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 땅 속에 들어가면 지하 수위가 거의 우리 발 밑에 지하 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면은 물이 일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물론 돌 속에 물이 흐르냐 이래 치면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돌을 이제 스폰지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스폰지에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지. 이 돌도 물을 잘 흘리는 돌이 있고 뭐 덜 흘리는 돌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도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육하산 같은 경우는 아주 럭키하게도 지하 수위가 밑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그 벤토나이트가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고려하기도 했다. 그런 거고, 제가 아까 이런 말을 좀 앞서 했는데 이게 뭐 땅속에 그게 됩니까? 이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땅속을 이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광산도 있고, 그죠? 광산. 여기 사진은 제가 뭐 미국에 있는 몰리브덴 광산이었는데 1600m. 땅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이 몰리브덴 이 광석을 캐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한 거고 500m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 혹은 뭐 셰일가스 개발하는데 뭐 2km, 3km. 그런데 그건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죠. 시추궁을 뚫어가지고 수직으로 뚫었다가 막 수평으로 뚫고 이런 식으로 막 수키로까지 가가지고 자원을 개발하는 기술이 있는 거고, 뭐 이산화탄소 땅속에 묻는 것도 사실은 통상 뭐 1km 이하, 통상 한 2km 정도 해서 거기도 시추궁을 뚫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실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고, 지열 에너지 개발도 비슷하게 땅속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기술은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 한반공학, 제가 전공하는 지오미케닉스, 자원공학 이런 기술들은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통상 공학적인 기술,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만든다 그러면 만들면 되는 거지. 사람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또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막 사오면 되고, 뭐 기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데, 제가 전공을 하는 뭐 안방공학, 지질공학 이런 거는 그 기술하고 지질이라는 거 두 개가 잘 결합이 돼야지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니할 말로 교수님 암만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나는 거예요. 관악산에 여기서 암만 열심히 해도 석유는 안 나요. 땅 속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우리 사우디 사람들이 뭐 교수님 뭐 우리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석유가 나는 게 아니죠. 지질의 조건에 많이 적용을 받는 거니까 그 점이 다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임상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질에 맞는 기술, 또 우리나라 뭐 사람에 맞는 기술, 의사들도 뭐 그 기술을 막 수입하기 힘들잖아요. 사람한테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좀 기술이 된다. 또 기술의 이전이 용이하지 않다. 그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차이가 나는 거를 통상적으로 제가 미케닉스를 하지만은 이게 기술의 사실 역학인데 그 역학도 뭐 건축, 토목, 구조적인 문제 다루는 그런 어떤 역학하고 지질 안반에 따른 기술이 어떤 역학이 다릅니다. 아주.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재료 자체가 사람이 만들었냐 원래 있는 거냐 이게 다른 거지. 그죠? 원래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좀 아무래도 더 불균질하고 그 안에 뭐 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연속면.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 있습니다. 전리. 균열 혹은 이게 커지면 단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있다는 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38동 건물에 있는 이런 기둥하고는 다르다. 이런 게. 또 경계 조건이라는 것도 이런 거는 뭐 이 기둥을 설계하는 단면의 크기라는 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땅 속에 뭔가 이런 걸 지을 때는 땅 속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라는 거는 단순 계산에다가 뭔가 복잡한 게 있다. 막 지각이 막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바운드리 컨디션을 산정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손 계산으로 하면 되지만 이건 주변에 작용하는 지각 응력 자체를 계산하는 게 큰 일이고, 이걸 아주 잘 예측하면 사실은 막 지진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땅 속에 뭔가 응용을 할 때는 불확실성이 더 있다는 거고, 뭐 힘을 가하는 것도 뭔가 방식이 다르고 지하수 영향도 크고 뭐 크기 효과, 기술 이전도 좀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지하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을 짓는데 어디 뭐 저기 스웨덴에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중의 방식이 다르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통상은 뭐를 더해가면서 하중이 가해져 가지고 뭐 응력과 스트레인, 뭐 힘하고 변형 이런 곡선을 따르는데, 우리가 지하에 뭐를 지을 때는 뭐를 더하는 게 아니고 뭘 빼나감에 따라 가지고 응력 집중이 생기는 거죠. 그죠? 같이 힘을 받치다가 누가 빼고 나니까 더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그것이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지하 어떤 지역은 뭐 500m까지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뭐 1km까지 들어가도 더 괜찮고 왜냐하면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더 힘을 더 세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뺄셈의 역학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돌에 따라서 다르다 했으니 돌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이 심층 처분을 할 때 이게 대상을 뭐 이런 화강암 통상 결정질 암석 그냥 화강암 편마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암석 퇴적암 계열 쉐일 뭐 같은 계열 아니면 암염 솔트에 솔트인데 이게 사실 소금인데 소금이 완전히 압착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처분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건 힘들고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나 이런 퇴적암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둘이 약간 차이가 나고요. 이런 쉐일 같은 화강암, 점토암 이런 거는 투수율이 낮기 때문에 아까 뭐 컨셉을 설명할 때 자칫 잘못하면 뭐가 그런 핵종이 빠져나가갖고 뭐막 돌을 따라서 막 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건 유리한데 강도는 약하기 때문에 뭐 아주 깊은 심도, 예를 들면 500m다. 조금 더 깊은데 묻을수록 좋겠죠. 사람하고 더 멀리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화강암 계열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런 화강암질 암석은 또 뭐 균열이 좀 많기 때문에 균열이 어느 정도 있는가 뭐 너무 많으면 곤란하고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게 되겠고요. 나라별로는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가 좀 이런 화강암질에 적용을 하는 거고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주로는 쉐일이나 점토암, 이암 이런 계열을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 두 가지인데 주로는 뭐 화성암결, 화강암, 변성암결, 편마암이나 뭐 태정암 이 정도가 뭐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실제 결국은 우리 교수님 뭐 강의하고 나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전국에 가서는 그럼 어디다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조금 진행된 바도 있지만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못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적합한 어떤 암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부지 조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조사. 땅을 조사하는 거고 사람의 어떤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지만 뭐 위내시경 뭘 집어넣어가지고 조사하는 것처럼 돌에도 그런 식의 조사를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그러면 돌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 어떤 역학적인 거 관련된 성질, 뭐 수리적인 거, 물이 흐르는 거에 관련된 성질, 혹은 또 뭐 열을 전달하는 거에 관련된 성질, 이런 성질들을 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합한 부지를 찾게 되는 거고요. 뭐 열 전도도가 뭔지는 여러분은 잘 아실 거고, 그열 전도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 캐니스를 얼만큼 더 촘촘하게 놓을까, 덜 촘촘하게 놓을까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스웨덴은 6,000개라 했는데 6,000개를 하려 그러면 뭐 거의 한 크기가 한 반경 한 2km, 2km 정도 되는 그런 지하에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게 더 좁으면 좋을 거니까 그거를 결정하는데 뭐 열, 열 전도도가 중요할 것이고 이 투수율이라는 건 뭐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고 뭐 다른 암석의 강도나 탄성 계수 이런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위내시경 하듯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거고 뭐 또 뭐 돌을 꺼내 가지고 뭐 또 그 돌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돌이 사실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돌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돌이 투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응? 사람 몸도 투명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지만 우리 땅 속에 뭐 수킬로미터 수백 미터는 그렇게 알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시추 코어를 떠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땅 속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돼요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진이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우리 78년 계기 지진 이후 지진 계측한 이래로 뭐 경주에서 5.8 지진이 있었고 포항에서
5.4 지진이 있었고 1년에 뭐 4 이상 지진은 몇 번 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려는 해야 될 것인데 일본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나면은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거겠죠. 아까 캐니스터를 묻었는데 이걸 쫙 갈라지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핵종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고 뭐 나름대로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게 허용되는 어떤 변이의 크기가 5cm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런 지진이 난다면은 지하에 있었더라면 더 곤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면은 우리 경주 지진 5.8 지진이 났을 때 2016년인가요? 났을 때 그 산업부에서 경주 방패장 괜찮냐 이렇게 막 연락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참 한심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지표나 잘 챙기세요. 사실은 지하가 더 안전한 거거든. 이런 지진에 쉽게 생각해서 흔드는 걸 생각하면은 위에서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건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땅을 움직이니까 더 피해가 많이 가는 거고 땅속은 같이 움직이니까 피해가 일반적으로 적다는 것은 뭐 팩트이고 그 실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고베 지진이 이래 있었는데 뭐 7.3 굉장히 큰 지진인데 이런 아주 그런 조사한 사례가 있는 이거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4층짜리가 3층으로 변했어요. 그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실제 15m 아래에 있는 터널은 별 문제가 없다. 그냥 조금 뭐 그 터널을 주변 둘러쌌던 그 라이닝, 콘크리트 라이닝에 조금 이렇게 뭐 균열이 있고 그 정도지 이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피해가 있었던 거죠. 지하가 그만큼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하가 안전하냐 이래 물으면은 뭐 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상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을 지하에 묻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막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대착식 터널 같은 여러분들 터널도 이렇게 터널로 뚫는 게 있지만은 정거장 같은 경우는 땅을 완전히 팠다가 다시 거의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런 데서는 이런 좀 피해가 있었지만은 터널로 된 부분은 거의 상대적으로 덜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안전하다. 뭐 다른 데도 이렇게 꽤 지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해는 했었지만 그 지상에서 보던 피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피해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하가 좀 더 안전하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지하의 특수성을 얘기했는데 땅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지하의 어떤 조건을 알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많아가지고 이런 지하 방사선 폐기물을 심층 처분하는 사람들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우리 의사들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 약도 개발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임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도 임상 때문에 자꾸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되고 하는 건데 결국은 쥐한테 된다고 사람한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뭐 코어를 돌 이런 게 생긴 걸 코어라 그러는데 코어를 갖고 뭐 실험도 하고 뭐 시뮬레이션도 하지만 결국은 실제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500m 들어가서 이걸 놨을 때 괜찮냐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게 임상하고 비슷한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하 연구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하 연구 시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레버러토리라고 해요. 지하에 연구실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이제 아까 마음만 땅속에 있다 했는데 실제 몸과 마음이 다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실제 뭐 방사선 그 핵종 갖고 실험하지는 못할 거고 주로는 이제 난로를 탁 놔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열이 난다고 치고 난로를 놔서 주변에 생긴 변화를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뭐 실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꼭 의사를 양성하는 것처럼 우리 전문가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그게 돼요 하는 사람들한테 실제 땅속에 같이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URL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 그게 사실 여러 나라에 많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얘는 이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일본 예를 들어 놨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에스페 터널이라는 거를 1995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하 450m에 만들어 놨고 스위스에서는 이제 뭐 두 가지 종류 하나는 화강암질 하나는 뭐 클레이 그런 데다가 여기는 지금 하나만 소개 나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450m 정도 지역에 프랑스도 이제 안드라라는 그 조직이 한 450m 정도 클레이 지역에 만들어놨고 일본도 두 가지의 암석 종류에 따라서 이런 URL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험한 지 한 20년 도 넘어 통상 한 2, 30년 전부터 지하 500m에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건 아니지만은 약간 이렇게 120m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 가면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120m. 거기서 조금 간략하게 사실은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굴의 총 길이가 550m인데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 3.5km 한 10분의 1 사이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뭐 없는 것보다 나은데 사실은 똑같은 어떤 온도 조건, 압력 조건에서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딴 데서는 한 2, 30년 전부터 이걸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KURT라는 약식 터널이 이제 2000년대 말, 2010년 초반 또 개축을 했는데 있지만은 이거를 지금 없어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최근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주 떼늦은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요즘 엄청나게 발전돼 있잖아요. 주 교수님 원자력 발전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수준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방사선 폐기물은 뭐 한 2, 30년 뒤쳐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같이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또 잘못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발전하고 방사선 폐기물 처분 쪽하고 비대칭성이 좀 심각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또 처분 이게 뭐 약간 순서가 엇갈렸는데 그리고 아까 뭐 KBS 3라는 그런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방식이 있는데 최근 일부에서 조금 얘기하는 방식은 딥 보홀 디스포저이라 해가지고 아예 이거 500m니까 더 깊이 한 5km 들어가가지고 그 대신 5km는 이런 터널식으로는 못 하거든요. 뭐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구멍을 뚫어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통상 시추공은 뭐한 5km 가면 이게 한 주로 한 20cm 정도 다이아미터 그 정도로 뚫는데 이건 조금 그 사이즈를 더 키워가지고 우리 사용 해결료가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뭐 직경을 뭐 한 50cm 정도 해서 그 안에다가 어떤 특정한 조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3에서 5kg 조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처분하자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있고 이런 게 또 필요한 이유는 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그 예를 들면 자기 지역에 이런 처분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좀 여러 가지를 옵션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뭐 이런 방식도 있다. 아무래도 뭐 5km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은 더 뭐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또 멀리 가는 만큼 기술적으로는 5km를 뚫는 거는 뚫으라면 뚫습니다. 근데 5km 구멍을 무슨 한 100개 정도 안전하게 뚫어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자력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 안전도가 달성이 될까 하는 좀 약간 걱정은 되지만은 하나의 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뭐 외국에서 많은 스터디는 해놨고요. 해놓은 걸 보면은 뭐 하고 나서 정경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심지층 처분은 이걸 뭐 동굴식이다 이래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딱 입구를 딱 묶고 나면 그냥 뭐 지표에서는 뭐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입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입구 하나로 들어가 가지고 뭐 터널을 쭉 만드는 거고 이런 딥 신부 시추공 처분 방식은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시추공을 만들다 보니까 지표에서는 이런 좀 흔적은 좀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지표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동굴식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뭐 지표 넓은 데는 잘 없잖아요. 없지만은 구멍은 있어가지고 약간 산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동굴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약간 또 약간 이 바다 근처에 좀 산도 있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다 근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스웨덴 같은 경우 이따 소개하겠지만 바다 근처에 이런 걸 주로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바다 근처에 많으니까 뭐 프랑스, 미국이야 뭐 강가에 있긴 하지만은 폐기물 운반할 때도 아무래도 배로 운반하는 게 더 낫겠죠. 뭐 고속도로로 막 이런 방사선 폐기물 운반하고 이런 거 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배로 운반해서 하는 게 운반이 좋은 것도 있고 이런 데 처분하게 되면 또 지하에 바닷물이 밀도가 좀 더 높거든요. 지하에도 바다 염수가 좀 있을 건데 밀도가 높은 게 있다 보면 개들이 위로 올라오기 힘들다고 해요, 사실.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해저에 가까운 데 하는 걸 좀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컨셉을 실현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우리나라가 조금 이런 부족하다는 얘기했지만 딴 나라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실은 성공은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떤 그게 진행되는 진도로 봐가지고는 핀란드, 스웨덴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핀란드가 사실은 처분장을 짓기로 아예 허가도 받고 결정을 했고 지금 짓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처분하는 회사가 부지는 결정했지만은 나라로부터 허가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조금 뭐 자료가 많고 뭐 제가 거기서 공부한 것도 있지만 자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모범적인 사례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스웨덴은 원래 12개의 원자력 발전소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6개는 폐쇄했고 6개가 지금 운영 중이고 전력 생산이 약 35% 정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스웨덴은 특이하게 중저준위하고 고준위 전부 다 지하에 묻겠다는 그런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일부는 지하에 하지만은 다른 거는 이제 일부는 이제 지표나 뭐 반지하 그런 시설로 하고 근데 고준위는 이제 지하에 하는 거로 돼 있죠. 거기는 중저준위를 묻는 데가 뭐 SFR이라고 그런 게 있고 또 고준위 같은 경우도 사용 해결료도 바로 묻는 게 아니고 바로 묻게 되면은 바로 못 묻는 이유가 뭐 처분장이 없기 때문도 있죠.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이 필요할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금방 나온 사용 해결료는 또 이제 아무래도 히트 디케이가 되면서 이제 열이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떤 수조 같은 데 넣어가지고 중간 저장 시설에서 예를 들면 3, 40년 스웨덴 컨셉 같은 경우 동안 더 열을 더 식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통상 중간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스웨덴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 갖고 아까 말한 그런 URL, HRL 이런 거를 이제 99년, 95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는 아예 그런 지하 연구 시설을 인위로 만든 게 아니고 아예 광산에서 기존에 있던 광산이 똑같잖아요. 생긴 거는 지하 동굴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 광산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너무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새로 짓자 이래가지고 지은 게 이런 에스페 지하 연구 시설입니다. 그렇다 뭐 중저준위 처분장도 있다는 거고 중저준위 처분장 이건 뭐 1988년이니까 그 진도가 대략 우리나라 경주 같은 게 이제 결정이 2005년이고 실제 가동된 거는 2012년 13년 그 초반일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사일로 형식으로 된 게 있고 이런 터널로 된 게 있고 한데 이런 요 사일로 개념이 이제 핀란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된 거죠. 이게. 높이가 한 50m 정도, 직경이 한 30m 정도 그런 데다가 중저리 처분장 짓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원래는 79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갖고 2010년까지는 원자력 발전 없애기로 팍 이렇게 옛날에 뭐 드리마일 섬 사고도 나오고 뭐 체르노빌 전이죠. 드리마일 섬 사고 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1979년에 우리 2010년까지는 다 없애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 못 없앴죠. 대안이 마땅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중전이 처분장은 이렇게 확장을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있고 고준위 같은 경우는 사용 해결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스웨덴 사례가 조금 뭐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 지역을 지도를 나놓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점점 이제 후보군을 좁혀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 거고요. 지역을 선정해서 뭐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좀 광역적인 조사도 하고 몇 개 뭐 8개 찍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개의 지역을 찍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스카샴, 하나는 에스타마르 2개 지역. 스톡홀름이 한 이쯤 있거든요. 이 지역을 찍어가지고 한 7년 동안 굉장히 밀도 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지역을 이제 했습니다. 이름이 이거 원래 행정구역 이름이고 그 안에 어떤 지역 이름이 포슈마크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포슈마크라는 지역을 최종 부지로 이 사용 해결료를 책임지는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원자력 환경공단이죠. 코라드 그런 데서 포스마크로 최종 지역 선정을 했고 지역 주민한테는 완전히 동의를 받았어요. 받았고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킨스 같은 데도 있고 이 나라는 또 뭐 환경법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2군데다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한 군데서 지금 빠꾸를 맞아가지고 불이무식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게 좀 더 소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빠꾸를 맞아가지고 지금 또
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조사 여기 실제 이 두 지역을 굉장히 밀도 있는 그런 조사를 한 거고 그걸 한 대략 한 10km, 10km 인방이고 이 두 지역 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근데 이 지역을 선정을 하면서 그 대신 오스카샴이라는 지역은 처분 용기 생산 공장으로 써라. 왜냐하면 두 지역 전부 다 이거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이 지역 왜 둘 중에서 왜 한 지역이 됐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이 돌 속에 균열이 좀 더 적더라. 아까 균열 속으로 막 뭐가 방사선 핵종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적더라는 거하고 또 뭐 열 전도도가 더 높더라. 근데 그게 더 우리가 좀 우호적이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 뭐 주요 결정인자 이런 거는 뭐 좀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이제 암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거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SKB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원자력 환경공단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민간입니다. 이거는 발전소 운영 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그런 처분 회사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고서 자기들이 조사했던 거 연구했던 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해놔가지고 공개된 보고서가 한 5천 건쯤 됩니다. 5천 건 되고 이 면허 신청할 때도 자기들이 백데이터로 쓴 것도 전부 다 공개를 해놔가지고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다. 이 뭐 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요즘 널리 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이제 뭐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른 방법이 없고 정보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균열이 있다 그러면 땅속에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균열이 과연 이 우리 뭐 방패장을 못 지을 정도로 뭐 해가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전부 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논란을 감수하느냐 회피하느냐 뭐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면허 신청 과정도 뭐 요즘 이제 줌 이런 온라인 촬영이 뭐 송출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됐지만 그 일반화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송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 지역에서 스웨덴의 경우 이게 옛날 자료라 가지고 지금 좀 아웃데이트 돼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뭐 방패장 어떤 수용성에 대해서 조금 전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80% 정도가 우리 좋다, 별 문제 없다 그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투명성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스웨덴, 핀란드가 지금 제일 앞 핀란드는 지금 짓기도 했고 했는데 아까 보여준 미국 유카 마운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미국 유카 마운틴이 더 좋은 지역이거든요. 사막에 사막. 가다 보면 그냥 선인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핵실험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오염된 지역인데 오히려 그 네바다주 주민들은 반대를 했다고요. 제가 보기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에 관련된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기본적인 건 다 말씀드린 거고 또 뭐 우리나라 뭐 현황 이런 거는 뭐 현황하고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하에 짓는 기술 이런 게 아까 뭐 URL을 언제 지었냐는 그 시기로 봐도 한 2, 30년 차이 나고 얼마 전에 뭐 보고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용 해결료 관리 관련된 기술은 최고 대비 75%밖에 안 된다. 근데 원자력 발전 기술은 뭐 95%, 100%좀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뒤처져 있다. 이 비대칭성 심각하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이런 땅 속에 관련된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갑자기 뭐 회사를 인수합병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게 밤을 새서 되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난로를 집어넣어가지고 반응을 보는 시험이라는 건 미국에서 예를 들면 뭐 4년 히팅하고 또 4년 쿨링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자체가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예를 보면은 뭐 스웨덴도 처분장 건설허가 신청까지 한 40년 뭐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원자력 연구원에서 한 뭐 통상은 90년대 말부터 좀 연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본격적인 연구는 뭐 최근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여러 이슈는 뭐 그냥 터널 만들고 광산 개발하고 이거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지만은 큰 차이점은 열이 발생된다는 거, 열이 발생되고 또 뭐 장기적인 거동을 보여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이 뭔가 다른 기존의 역학적인 거, 수리적인 거 연동이 돼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고 이 열이라는 게 결국 온도를 통상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고 물을 수 있는데
뭐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막 캐니스터를 막 엄청나게 촘촘히 하면 그게 뭐 100도, 몇백 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뜨문뜨문 놔야 되겠죠. 뜨문뜨문 놓으면은 적당하게 우리가 한 100도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그 벤토나이트도 조금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것도 사실은 꼭 손상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통상은 10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도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뭐 간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100도 의해서 또 뭐 물질은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는데 땅 속에서 팽창이 못 되게 만들다 보니까 또 응력이 발생되고 그 응력 때문에 뭐 없던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분석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 또 벤토나이트가 있으면 원래는 마른 벤토나이트, 건조한 벤토나이트 넣었을 건데 지하수 때문에 막 포화가 되면 아무래도 그게 유동 경로가 되니까 포화가 얼마 만에 되냐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한 예이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그 지역에서 뭐 열에 의한 응력이 한 20메가파스칼 정도 나올 수 있고 지표에서는 인장력이 뭐 5메가파스칼 정도 나올 수 있다. 이거 뭐 시뮬레이션 하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균열이 뭐 얼마나 뭐 미끄러질까 하는 것도 정량적인 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땅 속에 그럼 균열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게 굉장히 땅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스웨덴의 KBS3라는 컨셉이 있지만은 또 그게 다냐 조금 뭐 다른 건 없냐 그런 연구를 또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 이걸 하나 놓지 말고 두 개 놓자. 예? 그럼 아무래도 공간이 좀 줄어드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하기 나름이죠. 좀 스페이싱을 조금 더 크게 하면 뭐 아주 최적화된 걸 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우리 아파트처럼 2층짜리를 하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뭐 생각 못 할 건 아니죠.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뭐 심지층 이런 것도 하나의 컨셉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안 모델이 되는 거죠. 대안 모델에 관한 연구도 있는 거고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던 우리나라의 KURT라는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심도가 한 뭐 최고 심도가 120m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처분하는 심도가 아니죠. 아니니까 그거에 맞춘 URL을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위해 가지고 최근에 뭐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런 연구 과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URL을 짓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하자는 거고 그게 이제 여기 뭐 이런 과제가 있다. 큰 과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게 얼마예요? 한 9년에 5천억쯤 되는 그런 과제인데 이런 걸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지하 연구실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뭐 우리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한 2030년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기 전에 어떤 연구를 할 건지 다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큰 연구 과제를 하자 그래 가지고 한 9년에 한 뭐 5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뭐 이런 처분장 관련된 연구도 하고 뭐 중간 저장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런 연구를 최근에 시작한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스케줄에 의하면 그와 동시에 부지에 관련된 것도 막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공모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한 2033년 이쯤에는 부지까지 만들면은 이런 연구용 URL 그냥 순수 연구를 위한 URL도 만들고 그 부지가 정해지면 그 부지 안에다가도 또 URL 지하 연구실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서 한 뭐 2043년경에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뭐 결론은 이런 지하 심층 처분이라는 개념 뭐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더 연구할 것이 많고 이게 좀 무책임하다 이거 사실 발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책 없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술 수준으로 봐도 불균형 혹은 비대칭성은 좀 심각하다.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고 심지층 처분은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임상과 비슷한 거니까 기술 이전도 쉽지 않다. 그리고 결국은 실증을 해야 된다. 우리 누군가가 뭐 환자 안 만나보고 의사가 자기가 뭐 최고다 이래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임상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URL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투명한 정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다른 나라 사례에서 레슨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발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학생들 질문 해주세요. 아, 그 저 질문 질문 하나 하나 드려도 돼요? 최민준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최민준 먼저. 아, 네. 제가 바깥이라서 지금 좀 시끄럽긴 한데, 일단 먼저 사과드릴게요. 오늘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만약에 행정학이 아니라 그 해결료를 지하에다 묻었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뭐 모종의 이유로 만약에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런 방사선 물질의 확산에 대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혹시 고안된 개념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용어를 좀 명확하게 디파인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 개념이 세 개의 어떤 방벽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캐니스터라는 그 구리 용기 자체가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방벽이 있는 거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캐니스터 밖에 벤토나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공 방벽인 거죠. 그런 게 또 방벽이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안반 자체가 물이 덜 흐르니까 이제 방벽이 된다는 개념인데, 우리 학생이 질문한 거는 뭔가 뭔 이유로 빠져나가고 구리도 뭐 10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구식이 됐다. 근데 벤토나이트 꽤 막아주는데 사실 이 안에서 어떤 물이 흐른다는 거는 결국 압력의 어떤 차이가 있어야 그러거든요. 지하에서는 압력의 차이랑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하긴 약한데 흐르긴 흐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돌하고 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돌에 닿았을 때 또 흐르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돌 속에서 어떤 틈이 얼마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흐를까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또 이 균열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질까, 또 열에 의해서 뭐 더 추가로 뭐 균열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방사선 핵종이 물에 녹아서 이제 흐르는데 많은 경우 돌 속으로 또 흡착이 됩니다. 이렇게 돌 속으로 균열로 쭉쭉 빠지는 게 아니고 돌 속으로 흡착이 되니까 흡착 특성은 또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의 흡착 특성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고, 그런 거에 대해 연구를 하는 거죠. 네. 박승민. 예. 네, 교수님 오늘 수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스웨덴에서 SFR을 확장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확장 방식이 그러면 지하에서 저장 공간을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상으로부터 구멍을 새로 뚫는 건가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터널을 하나 더 뚫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지만은 현재 이미 거의 끝났을 수도 있어요. 현재 진행이 됐던 거는 이 SSR이라는 거는 원래 터널 입구는 이제 육지인데 사실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터널 자체는 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용량이 차가지고 새로 하나 옆에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옆에 하나.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게 지하의 모습이에요. 옆에 하나 더 만든 거는 여기 만들 때하고 똑같이 그냥 구멍으로 따라가가지고 만든 거죠, 그냥. 여기서 더 따라가서 만드는 거는 불편한 거고 사실은. 왜냐하면은 실제 터널 같은 걸 만들 때는 그 안에 돌을 다 끄집어내는 거니까 뭐 공사 트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죠. 없으니까 아예 완전히 새로운 터널을 만드는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확장하는 게 일반 확장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기 거를 뭐 늘린 게 아니고 새로 터널 하나 만든 거죠. 만든 거고, 이런 SFR도 확장을 했고, 클랩이라는 거 아까 제가 뭐 짧게 했지만 클랩이라는 게 이제 임시 저장고인데 이것도 거의 약간 반지하 비스무리하게 지하로 지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친구들은 또 이제 용량이 차가지고 클랩 2라는 걸 또 확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할 때는 약간 반지하니까 일종의 요게 확장이 되는 구멍은 하나 똑같은 거로 해서 얘가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죠.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생 다른 질문 있나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3단계로 이제 차단하는 캐니스터, 그다음 벤토나이트, 또 천연 방벽 이렇게 차단하는 게 뭐 굉장히 완벽하고 뭐 저거 3단계를 뚫고서 방사성 물질이 지표로 이렇게 지하수를 타고
올라올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0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방식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 해결료 처리가 뭐 난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안전한 사용 해결료 처분 기술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스웨덴도 곧 할 거다 그러면서 저쪽 예를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이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구리 그 용기가 뭐 한 5m에 직경이 1m 되는, 그리고 이제 두께가 5cm 되는 이 구리 용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리가 많이 들어서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더 경제적인 그런 물질로 그런 캐니스터를 만들 수 있는 걸 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때 되면 더 경제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타당한 논리인지, 그러니까 이 구리 용기가 정말로 비싼지, 구리 용기가 전체 그 처분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런 거 혹시 아시는지요? 그 관계되고 옛날에 들은 바는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가지고요. 근데 꽤 되겠지만은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스웨덴이든 핀란드든 미국 같은 경우도 방패 사업이 영국도 그랬고 추진하다가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비용이 하나의 주요한 이슈로는 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는 주민들이 그게 되냐 반대하고 신뢰가 좀 떨어져가지고 반대한 거지. 미국도 유카 마운틴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발 뻗고 아주 반대를 해가지고 실패를 한 건데요. 실제 그 연구 개발에 투자된 거는 뭐 몇조 원, 몇십조 원이 투자된 건데 결국 그냥 제로로 그냥 완전히 포기한 건데, 그게 유카 마운틴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구리값이 비싸지만은 이거를 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드는 비용, 뭐 20개 돌리는 데 드는 비용, 거기에 얻는 사회적 베니핏,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근데 굴착 비용 같은 경우도 터널을 뭐 이렇게 500m에 한 2km 정도 되는 터널 그 연장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 뭐 총연장 터널이 이것도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몇 조 원 정도 오더로 아마 들 겁니다. 근데 그게 좀 큰 비용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무책임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책임하게 두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어떤 지하에 두는 거에 대한 뭐 신뢰가 없는 것도 같고, 원자력 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직은 이제 논쟁적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서는 이거를 허락하면은 원자력을 이제 또 진흥이 된다고 생각을 이제 진흥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또 반대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그냥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뭘 스웨덴의 예를 들면 1979년에 투표를 할 때 원래 12개가 있었는데 2010년에 다 없애자. 그래 결정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거거든요. 뭘 지능과 이걸 떠나가지고 이미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자세로 한 거라서 이런 좀 시민단체 분한테는 약간 이런 논리도 작동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뭐 그걸 원래 더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기왕에 발생된 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윤리적인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는 학생 없습니까? 이런 관점도 있어요. 사실 이 사용해결료 처리 처분이 그렇게 뭐 어렵고 위험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원자력계나 이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 연구의 중요성,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좀 과장한 게 아닌가, 예? 그런 관측도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해놓으면 뭐 저게 뭐 캐니스터가 셀 일도 없을 거고, 뭐 수백 년 수천 년 잘 될 거고, 우리가 뭐 수천 년 이후를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위험이 과장돼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이게 불확실성이 에너미라 생각하거든요. 불확실성.
예를 들어 누구한테도 확실해 그러면 천년 수천 년 지나도 케니스 뭐 보식이 안 될 거다. 확실해 그럼 그런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어떤 면허를 받을 정도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저는 예를 들어 100년 안에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럼 100% 제가 뭐를 걸고 확신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 저보고 그럼 뭐 수만 년으로 괜찮냐 확실하냐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지상보다는 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도 우리 1년에 뭐 3, 4천 명 옛날에 제 대학 들어갈 때는 10,000명이 1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엄청난 그런 뭐 흉기지만 우린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피해잖아요. 그런 건데 사람들이 이 방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고 뭔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뭔가 피해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위험이 이제 뭐 과장됐다 하는 거는 이제 임박한 위험이 아닌데 뭐 윤리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저는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CO2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어떤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나온 부산물 때문에 당장 뭐 기후 온난화가 막 생기니까 그죠? 좀 더 임박하다 생각을 하지만은 장애 해결료는 뭐 사실은 별 일은 없는 거죠 지금. 근데 따지면은 우리 후손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질문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민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시간 많이 들여서 좋은 자료 만들어 주시고 잘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